6월까지가 안 되더라도 7월 첫째 주까지든지 또 해가지고 실무까지 다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어봤을 것 같아서. 머릿말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평소에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또 여러분들이 명심을 안 해. 자, 그래서 머릿말에 제일 밑에 줄 두 줄부터 읽습니다. 제일 밑에 두 줄. 왼쪽 페이지에 제일 밑에 두 줄.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과목을 무슨 과목으로 생각하고 고득점 과목으로 생각하고 고득점을 해야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도 맞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23년간 강의를 하면서 필자가 바라보는 수험생들은 생각과 행동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지. 그렇지? 고득점을 생각하면서 무슨 강의를 원하고 요약 강의를 더 심하게는 쪽집게 강의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폭넓고 상세한 강의는 뭐한다?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폭넓고 상세한 강의를 잘 안 해요. 요점 정리 형식으로 강의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출제가 그러하듯이 출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출제된다? 골고루 출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말이에요. 골고루 출제되는 이러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골고루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쪽집어가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즉 요약집을 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의 국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단어 암기가 아니라 문장 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심해야 된다. 이 또한 기본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과목을 학습할 때는 항상 무슨 조문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법조문을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과거 시험과 마찬가지로 28회 시험에서도 법조문에 입각한 출제가 대부분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조문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기본적으로 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조문 위주로만 40문제를 전부 다 구성하면 거의 만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가 법조문의 표현 이외에 판례의 표현이라든가 학자 출제위원들의 나름대로의 표현 능력 범위 내에서 표현을 바꿔가면서 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 준비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만 반복해도 읽기만 반복해도 이해와 정리가 쉬운 교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수험가에 나오는 수험서는 읽기만 반복해갖고는 이해와 정리가 안 돼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그래서 이에 저는 요약 형태의 기본서가 아니라 문장 서술 형태의 기본서를 집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책 속에 글씨가 빡빡하게 많고 분량도 많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기본서의 본문에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들도 일부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했다? 각주로 처리했다. 밑에 장글씨로. 법령과 관련한 판례들은 가급적 관련 법조항과 함께 소개를 함으로써 수험생의 이해도와 자신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판례를 소개하더라도 엉뚱한 데다가 판례를 소개하면 그게 이해가 잘 되겠나? 안 되지. 그 관련 법조문과 직결된 판례들은 그 법조문 공부하면서 같이 판례가 수록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수험서들 보면은 여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엉뚱한 데다 판례를 막 소개해놓고 간다. 한참 이 공부하고 있는데 엉뚱한 판례가 툭툭 튀어나온다. 그래서는 이해도가 높아질 리가 없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법과목을 학습할 때는 법령집을 함께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명관계상 부록으로 법령집을 수록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법전을 수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점도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면서 끝부분에 말미에다가 근거법조항을 표시하였으므로 법제 몇 조 몇 항, 영제 몇 조 몇 항, 시행규칙제 몇 조 몇 항 하면서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법령집을 옆에 부록으로 수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완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 뭐만이 합격의 미끄럼이 될 거다. 철저한 반복 읽기만이 합격의 미끄럼이 될 거다. 그까지만 읽어봅니다. 그 뒤엔 필요 없고. 이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읽다가 보면은 외워지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따로 메모해가면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알겠어요? 그런 것들은 공부해 보시면 다 느낌이 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재분류 같은 경우는 따로 한번 외워보는 노력도 기울여 보고. 알겠어요? 또 우리가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개가 쭉 나오잖아. 그런 것도 읽다가 보면 외워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따로 한번 쭉 적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반복 횟수가 몇 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 여부가 갈라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로 갑니다. 10페이지 가면은 부동산 중개업 제도 해가지고, 제도의 변화 해가지고, 객주 상인, 거간, 객주 상인 가는 글자가 있고, 거간이라는 글자도 있죠? 그리고 각회라는 글자도 있고, 11페이지에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알겠어요? 자, 설명을 이 정도로만 들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오늘날의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소장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장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는 영업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업이라고 부른다. 더 정확하게는 뭐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부르겠지만, 알겠어요? 더욱더 정확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지만은, 아시죠? 제가 더 정확하게 쓰면은 부동산이란 용어보다도 뭐 중개 대상물 중개업이야. 알겠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란 글자와 중개대상물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지 않느냐 이 말이지. 왜? 부동산은 알았어요?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래 있잖아. 알았어요?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잖아. 알았어요? 거기다가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을 광의로 본다 하더라도 무슨 부동산까지 합쳐가? 준부동산까지 합쳐가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준부동산에는 뭐가 들어가요? 선박도 들어가고 항공기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잖아. 알겠지? 임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중개대상물은 토지하고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은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의제 부동산 전부 다가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잖아. 뭐만 들어간다? 임목, 광업재단, 뭐 공장재단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중개대상물은 개념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하기보다는 뭐가? 중개대상물 중개업이 제일 정확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협의의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들어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그 부동산 중개업의 유래를 찾아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알겠어요? 조선시대 말에 무슨 제도로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무슨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 객주 상인, 더 정확하게는 거간 제도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때는 조선시대 초에는, 고려시대 말에는 거간이라는 용어가 뭐 쓰지를 않았지만 조선시대 초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불렀다? 거간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거간. 그래서 조선 초의 거간 제도가 바로 오늘날의 무슨 제도다? 개업 공인중개사 제도다, 중개업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간 직업인의 한 사람인 각회라는 사람이, 알겠어요? 오늘날 이 중개대상물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과 보다 더 직접적인 뭐 근거가 되는 거다. 왜? 이 거간은 소거래될 때 전문적으로 흥정 붙이는 거간 직업인을 우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각회도 거간의 일종이다, 일종 아니다? 일종인데 이 각회는 토지와 가옥을 중심으로 흥정 붙이는 거간을 뭐라고 불렀다? 각회라고 부른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어요? 오른쪽 11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봐봐요. 이런 문장을 써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회, 다른 말로 집주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법적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말에 양갈로 4번에 무슨 규칙을 만들어가? 객주 거간 규칙을 만들어가. 만들어가. 인가제를 시행했다 하는데 관으로부터 인가증을 받아야만이 뭐 객주 거간 영업을 하도록 법적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다? 1890년 5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법적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그 정도는 인식해 두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법적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알겠어요? 양갈로 5번은 일제시대 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소경업 취체규칙으로 규제를 하다가 양갈로 6번 61년도부터는 무슨 법으로 규제를 한 거다?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으로 규제를 한 거다. 그 이걸 딱 보면 봐봐요. 조선시대까지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거간업이라고 불렀는데, 거간업이라고 불렀는데, 일제시대 때부터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무슨 영업이라고 부른 거다? 소개영업이라고 부른 거다. 그래서 소개영업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용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그 해방 이후에도 일본식 용어인 소개영업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소개영업법 이래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개영업법은 신고만 하면은 누구나가 다 자유롭게 뭐 소개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별다른 규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규율하기에는 너무나도 뭐다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양갈로 7번에 1983년도 12월 달에 와가 소개영업법을 대체하는 입법으로 소개영업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무슨 법을 만드는 거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업법을 만들면서 무슨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해가 자격증 취득해가 중개업의 허가까지 받아야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모태가 된 법이 무슨 법이다? 83년도 12월 달에 만든 무슨 법? 부동산 중개업법. 그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알겠어요.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공인중개사법 아이가?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안 하고 뭐 자꾸 중개법 이렇게 쌓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중개업법도 아니고 뭐 중개법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모태가 된 법이 83년도에 무슨 법? 부동산 중개업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개영업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 해가지고 뭐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알겠어요? 그 바꾼 이유가 두 가지인 거야. 일제 잔재를 좀 없앤다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뭐 소개영업이라는 영업은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용어는 뭐다? 자격증 취득해가 영업하는 거니까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다. 이래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용어는 전문성이 부여된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다가 뒷페이지 가봐요. 알겠어요? 뒷페이지. 보충학습 한번 읽어봅니다. 알겠어요? 읽어봅니다. 읽어보기 전에 요거는 제 설명부터 먼저 들어봐봐요. 봐봐. 이제 소개영업법에서는 알았어요. 자격증이 있나 없나? 자격제도가 없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법으로 바뀐 거고?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바뀐 거잖아. 맞죠? 여기서는 무슨 제도가 도입된 거다? 자격제도가 도입됐고 뭐 허가받아서 영업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칠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공부하잖아.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몇 종류예요? 세 종류로 공부하잖아. 세 종류. 그래서 세 종류의 명칭을 늘 입에 붙이라고 했잖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인자 붙이면 돼요. 그럼 또 뭐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까잖아.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명칭이 이상하다 하는 사람이 많나 안 많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하는 명칭이 이상하다 하는 사람, 생각 드는 사람 많죠?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 설명을. 알겠어요? 이걸 시험 문제 묻는 게 아니고 이 단어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경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시절에 소개영업 신고제였잖아.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소개영업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복덕방 영업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법이 뭐로 바뀌었다?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바뀌어가 자격증 따가 허가받아라 이렇게 법을 규제를 강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절에 소개영업 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하루아침에 문 닫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그래서 부칙에다가 부칙 몇 조? 6조 2항에다가 경과 규정을 두는 거라. 알겠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그 내용 박사님 봐봐요. 자,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 조치 해놨잖아. 그래가 읽어봐. 1983년 11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관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무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 우리가 12가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12가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부동산 중개법에 의한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 처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 계속 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항을 읽어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개영업자는 이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슨 증을 반납해라. 신고 필증을 반납하면은 동그라미 3번 읽어봐요. 반납을 받을 경우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개업법에 의한 무슨 증을 교부한다? 중개업의 허가증을 교부하는 거야.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에 자격을 치러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런 사람이 옛날부터 소개형 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방가로 1번 봐봐. 1990년이 돼 있어. 1990년이 돼 있어. 그렇지. 1990년. 칠판 또 봅니다. 그럼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83년 12월 아이가. 연도까지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런데 현재 1990년 가잖아. 그렇지. 90년 가잖아. 이 법을 뭐한다? 부동산 중개업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중개업법 개정하는, 개정하는 기다. 개정한다 이 말이야. 이 법을 법 이름은 똑같아요. 개정하는 거야. 개정하는데 그러세요. 무슨 규정을 개정하느냐? 허가 규정을 개정하는데 읽어봅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뭐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에서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잡아봐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여기 돼 있지? 요걸 제가 줄 쫙 꺼놨잖아?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돼 있어. 자, 칠판 봅니다. 원래 이 처음에 만들 법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었다 이 말이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조문을 개정해가 요렇게 개정하면서 요 단어를 앞에 붙였다 안 붙였다? 여기는 없었잖아. 앞에 없었잖아. 없었는데 개정하면서 요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몇 년이에요? 한 6년 되지? 6년 동안은 법인도 아닌데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격증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이 6년 동안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6년의 사이 동안에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신규로 허가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신규로 허가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6년 세월 동안은 이때부터 뭐다? 소개영업을 쭉 해와가지고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허가받은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섞여 있었는 게야. 알겠습니까?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신규로 허가받은 사람도 있었다. 무슨 증이 없어도 자격증이 없어도. 알겠습니까? 섞여가 6년이 흘렀다. 그런데 90년대 이때 와가지고 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누구 또는 누구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90년 1월 1일부터는 일체 자격증 안 따고는 신규로 허가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요 6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치고 있었지만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신규로 허가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90년대에 이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2페이지 제일 밑에 방갈로 3번 봐봐요. 99년도 7월달 돼 있지? 그때 허가제를 무슨 제로 바꾼다? 1999년도에 또 법을 개정해가 부동산 중개업법입니다. 맹법 이름은 중개업법이. 이때 허가제를 무슨 제로? 등록제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IMF 터제가. 알겠습니까? 잠깐 칠판 봐요. 이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이게 정확하게 법칙 제6조 2항이야. 알겠지? 저거는 6조가 아니고, 알겠지? 자, 근데 요 6조 2항에 뭐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요. 자, 봐요. 종전법도 부동산 중개업법이지. 종전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자, 요 두 사람 봐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있나 없나? 했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와 and 또 뭐? 허가를 받은 자 있지? 허가를 받은 자는 이자와 이자는 두 사람은 개정된 이 법 있죠? 이 법에 따라 개정된 이 법에 따라 뭐 한 것으로 본다. 등록한 것으로 뭐 본다. 이렇게 의제 처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면 이제 부칙 제6조 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몇 부류고? 두 부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두 부류를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명칭으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뭐?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특징은 무슨 증이 없다? 자격증이 없는데 부류가 몇 부류다? 두 부류인데 이 부류는 소개업법 시절의 사람이고. 맞지? 그래서 지금 연세가 뭐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숫자가 별로 없을 기다. 그럼 현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다수는 뭐다? 요 사람일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연세가 많다. 많은 축에 속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래도 한 7,0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든 공통점은 뭐가 없다? 자격증이 없다. 그래서 같이 묶어가 뭐다? 법적 취급을 같이 하고 있어요.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이 없다. 알겠어요? 자격증이 없다. 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에서 알겠어요? 따로 이 특별히 취급하는 특례들이 있다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와 따로 이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생각하는 거잖아. 따로 이 취급하는 거 기억나는 거 이야기해봐요. 경공매 뭐한다. 옳지. 또 어이지. 이 사람도 전국 어딘지 사무소 이전할 수 있지. 업무 지역에 제한을 받는다. 해야지. 사무소 이전을 마음대로 뭐한다가 아니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사람이 뭐를 가입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아무 거래정보망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누구로부터 지정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그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또 특별히 따로 취급하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잖아. 분사무소가 있지. 그렇지. 따로 있지. 간판 사무소 명칭 표시를 행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면 남는 문자는 뭐밖에 없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사용 뭐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돼 있잖아.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슨 문자 사용 뭐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 뭐하니까 남는 거는 뭐 보이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밖에 없다. 그 세 가지 따로 취급하는 특례가 있잖아. 특례가. 그게 시험 출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취급하는 특례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서 알겠어요? 이제 위반하면은 제재까지 다 알아야잖아.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위반이잖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알겠어요? 또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할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지도 않고 관할 구역 외에 소지하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면 업무 지역범위 위반이잖아. 그러면 무슨 사유? 업무 정지 처분 사유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경고면모 하나는 뭐나? 뭐 하잖아? 근데 하게 되면은 위반이잖아? 위반이면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 뭐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경고면모는 원래 누구의 고유 업무였다? 변호사만의 고유 업무였는데 90년대 초반에 들어가 법무사법을 개정해가 법무사도 허용을 해줬는데 알겠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누구한테는 허용해주면서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허용해주면서 이자한테는 허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허용받지도 않은 자가 하게 되면 결국 어느 법 위반이 되는 거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특례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드렸고 그 세 가지 규정들을 일일이 위반할 때마다 제재까지도 이야기 다 했잖아 지금. 알겠습니까? 거기 이제 마무리되는 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법의 변화 과정을 조금 뭐다 끄집어 들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시험 문제 묻는다가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다. 상식적으로 아직도 전국적으로 봐봐요.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7,000명 이상이나 많은 숫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때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7, 8천 명이나 되겠나? 상식적으로. 그 의에 뭔가 뭐다? 이후에 이때 영업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격증 없이도 뭐다?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야, 이거.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 90년도 들어와가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받아라. 이렇게 요걸 개정함으로써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닌 사람은 허가받을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이 시점부터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쭉 이렇게 99년대도 맹법 이름이 이렇게 가다가 2005년도에 무슨 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실판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 법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가 무슨 법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이름이 길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 공부할 때 도움되도록.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공부할 때 직접 거래를 했느냐 중개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중개 거래했을 때 신고 의무자는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라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의 역사를 봐도 당연한 거예요. 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으로 쭉 시행해 오는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신설하잖아? 신설하면서 이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어느 법 속에 집어넣었다? 부동산 중개업법 속에 집어넣은 거야. 왜 이 법에다 집어넣느냐? 법을 따로 안 만들고 여기 한 27조 이후에 조문으로 집어넣었어요. 실거래가 신고제도. 왜 그랬느냐? 중개를 해가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누가 신고토록 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보고 신고토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에 하나로 실거래가 신고 업무를 집어넣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에 집어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적절치 않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 원래 실거래가 신고 업무는 봐봐요. 당연히 누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근데 그걸 우리 처음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할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알아서 실거래가 신고해라. 가만 신고가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중개를 완성시키면 제3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들어가면 제대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중에 하나로 실거래가 신고물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중개 거래했을 때는 누가 신고 들어가고 개업공인 신고 들어가고 직거래했을 때는 누가 신고 들어가고 원칙대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이렇게 이제 이 법이 오다가 아니 시행해 오다가 언제쯤 와가 2014년에 와가지고 이 법을 몇 개로 쪼개붙다. 2개로 쪼개붙다라는 겁니다. 무슨 법과 무슨 법으로? 공인중개사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뭐 공인중개사법을 만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따로 띠뿐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따로 띠뿐 거다 이 말이에요. 2법으로 쪼개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걸 딱 보면 봐봐요. 처음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벌써 첫 단추를 잘못 깼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독자적인 한 법으로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닌가 봐.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집어넣었다가 뒤늦게 또 이리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요 놈의 법이 2016년도에 와가지고 왜 됐다? 왜 됐다 그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이 붙다. 등에 관한 법률이 됐다 안 그랬나? 알겠어요? 등자가 붙은 거는 뭐를 집어넣는 바람에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하고 그걸 이 법에 집어넣는 바람에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거기서는 삭제시키고 어디에 집어넣는 바람에 여기에 집어넣는 바람에 신고 뒤에 등이 딱 붙어본 거야. 그래서 이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몇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 거다? 3가지. 실거래가 신고제도, 그 다음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 근데 외국인 토지법의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좀 확대해버렸어요. 토지만 취득 허가받고 취득 신고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부동산까지도 확대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토지 취득할 때만 규제하던 법을 이렇게 통합하면서는 부동산 취득으로 그 취득의 범위를 확대시켜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단독주택을 갖다가 매수할 때도 취득신고 해야 한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건축물 매수할 때는 취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취득할 때만 신고 대상이고 허가받고 이랬는 건데.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국토계획법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방금 공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 출제 범위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2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27문제, 28문제, 여기 3문제에서 재수없으면 5문제까지. 그 나머지 중개실무는 7, 8문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개실무 7, 8문제도 반틈 정도는 무슨 법을 활용하는 거다? 공인중개사법을 활용하고, 나머지 반틈은 무슨 법을 활용하고? 민법을 활용하고. 그 중개실무에 나오는 7, 8문제 중에 반틈은 공인중개사법을 제대로 알면은 또 풀려요. 알겠습니까? 확인설명서 서식 본 적 있나 없나? 있죠?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할 줄 아나 모르나? 그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하면서 했다 안 했다? 했잖아. 서식 봤잖아? 그 서식을 묻는 문제는 실무 문제로 나오거든. 그 중개 실무의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해버렸어요. 나머지 서너 문제는 민법을 주로 활용하고 분묘기지권 활용한다, 주인법 활용한다, 상인법 활용한다 그런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과목 출제 범위는 크게 3가지 영역. 이거 중개실무 이런다. 그러세요. 됐습니까? 됐고,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 이제 15페이지로 가요. 그러세요. 15페이지로 갑니다. 그 차근차근 읽어보면 되는데 또 이걸 안 읽어본디. 건너뛴다고 해가. 알겠어요?
지금 읽어보면 전부 다 이 흐름 속에서 다 설명들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15페이지에 2번에 공인중개사법의 무슨 성격? 법적 성격이 나왔어요. 법적 성격. 알겠어요? 법적 성격. 근데 그 위에 법령 해석의 방법과 한계는 읽어보자 그랬죠. 이걸 한번 읽어보고 그때도 공부를 했는데도 자꾸 망각을 해. 알겠어요? 자, 칠판 봅니다. 이거 질문 던져놓고 이걸 읽어보면 좀 더 느낌이 와닿아요. 제일 쉬운 사례. 제일 쉬운 사례. 그래서 제일 쉬운 사례. 두 가지를 던질까? 제일 쉬운 사례는 일단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 공부할 때 그랬어요. 여기서 주택이라면 주거용 건물이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아닙니까? 그렇죠? 주거용 건물이라 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진다, 실제 용도를 따진다. 실제 용도를 따진다. 왜? 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소리야. 다음, 됐고. 그러세요. 됐고.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주임법 문제고, 상임법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으로 옵니다. 알겠어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알겠어요? 중개가 아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 맞죠? 알겠어요? 맞지? 그렇다고 권리금 거래를 알선 뭐하나 할 수 있나? 할 수는 있지. 알겠어요? 단지 그게 중개가 아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가 아니다라는 거지. 권리금 거래 알선은 뭐 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중개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아니다라는 소리다. 자, 그러면 권리금 거래 이야기합시다. 제가 자격증도 없어요. 등록도 안 했어요. 알겠어요? 제 사무실도 없어요. 알겠어요? 등록도 안 했어요. 자격증도 없어요. 근데 두 분의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묻어요. 두 분의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묻어요. 또 이 두 사람의 권리금 거래를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아 묻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무슨 불법? 어느 법이 봐인데? 직업인데 그래. 영업인데. 영업 맞는데. 업으로 하긴 했는데. 이 업이 중개업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등록 안 해도 되잖아. 그럼 무슨 법 위반인데요?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래요? 없어요. 단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하는 부가세법상의 어떤 제재 조치는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불법 아니라요. 왜? 중개업이 아니라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다고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권리금 거래 알선업이잖아? 권리금 거래 알선업이잖아? 이 알선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느 관청에 가가지고 신고해라, 어느 관청에 가 허가받아라, 그런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느 법이 위반인데? 알겠어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이런 해석이 떨어지느냐? 자, 읽어봅니다. 이 마인드를 머릿속에 갖고서 이제 법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되는 거야.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 해석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서 사용된 문언가는 한자는 이렇게 써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 국어적 해석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법의 제정, 개정, 연역,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어가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결국 이 말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까지, 법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아세요? 그 해석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 법의 제정 과정, 개정 과정, 그리고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도 활용해야만이 제대로 된 구체적 타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예요? 주거안정 옳지. 임차인 보호가 아니야.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다? 주거안정을 시킴으로써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거안정이 되면 임차인이 보호되는 거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주관정하는 걸 까먹고 임차인보호 여기 탁 맞춰보는 거야. 그래야 안 되는 거야. 그래 실제 용도냐 공부상 용도냐 가는 거야. 주거생활 안정이야. 주택임차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이. 그러면 주거생활은 공부상 용도냐 실제 용도냐 따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 생각하면 제일 쉽잖아. 오피스텔들은 공부상 용도가 뭐로 돼 있다? 업무시설로 돼 있다. 근데 그 오피스텔을 갖다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피스텔에 주거생활하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켰나, 시킨다?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도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봐야만이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거 아이가라는 거야. 어이?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을 한다 보면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고 뭐다? 실제 용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또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봐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지 않냐? 우리 공인중개사법 3조에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돼 있지. 권리금이 토지가, 권리금이 건물이가, 권리금이 임목재단이가 아니잖아.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다, 중개 아니다? 아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해야 뭐다? 중개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지 않느냐. 중개가 아니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사안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련성 속에서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도 해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15페이지에 2번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에 나왔는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요약 강의를 좋아한다며? 요약 강의를 좋아하면 여기에 한 페이지는 적어놨지만 이게 요약이에요. 이게 요약이에요. 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이다? 일반법, 기본법이다. 그런 성격을 지닌 법이면서 뭐다? 민법과 상법과 비교해 보면은 민법과 상법에 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닌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게 요약 강의야, 끝이야. 그럼 시험 지문이 이게야. 그러세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 일반법에 해당한다 하면 O. 공인중개사법,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한다 하면 O.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 그대로 외우랍니까? 깨우치고 활용해야 되고. 깨우치고 활용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말이지. 알겠지? 이걸 깨우치려고 하니까 일반법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고, 특별법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걸 이제 설명 듣는 거야, 이거. 그걸 물어보진 않아. 무엇을 일반법이라고, 무엇을 특별법이라 하느냐? 그 시험 문제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봐. 근데 제가 교과서에 또 적어놨다, 안 적어놨다? 이건 안 적어놨나? 이건 안 적어놨고 요약집에 적어놨구나. 자, 7번 봅니다.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자, 무엇을 일반법이 한다 그랬어요? 자,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하세요. 법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한 법의 분류예요. 법 적용 범위. 법은 다 적용 범위가 있다, 없다? 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알겠지?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지. 알겠지? 농지법은 농지가 아닌 땅에다 적용되나? 안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주택법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적용되나? 안 되잖아. 알겠지? 맞죠? 맞죠? 다 적용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 말. 근데 그 적용 범위가 말 그대로 봐봐요. 일반적인 사항을 두루두루 적용하면은 일반법. 그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특별한 사항을 적용하면 뭐다? 특별법. 그리 되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로 주로 나누느냐 하면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요. 그 일반적인 사항을 지역적으로, 인적으로, 그래서 사항별로. 알겠지? 무슨 소리지? 대한민국 전국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모든 사항들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다? 일반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특별한 지역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다면 뭐? 그건 특별법. 특별한 사람한테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건 특별법. 특별한 사항만에 대해서만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뭐다? 특별법. 이리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주로 이제 지역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사항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뭐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한민국 전국에 다 적용되나 안 되나? 다 적용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항, 무슨 사항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든 무슨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두루두루 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말한다? 받는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라도 무슨 중개업을 행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을 행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말한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지금 중개업 등록을 하나 뭐 하는 거야? 적용받기 때문에. 그런데 한때는 84년도부터 1990년 이 6년 기간 동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게야. 그 법에 따라서. 그 지금은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알겠어요. 민법은 부동산 중개업도 규율한다 한다. 상법은 부동산 중개업도 규율한다 하는데 알겠어요. 민법이나 상법은 부동산 중개업 이외에 다른 업도 규율한다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만 따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뭐고? 공인중개사법 아이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 상법에 대해서도 무슨 법? 특별법. 이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있지? 그런데 상법하고 민법은 어느 것이 특별법이고? 상법이 특별법 아이가. 알겠어요? 민법은 상행위 이외에 다른 행위들까지도 다 규율하고 있지만은 상행위만 따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 상법이잖아. 알겠어요? 그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절대적 구별이다, 상대적 구별이다. 상대적 구별이다. 상법은 민법과 비교하니까 무슨 법이지만 특별법이지만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하면 뭐다?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게야.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만 규율하는 법이라면 상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업, 영업 행위들을 다 규율한다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법 적용의 순서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 적용의 순서는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무슨 법부터 적용? 공인중개사법부터 적용.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으면 무슨 법으로 보충 적용? 상법으로 보충 적용. 상법에도 규정이 흠결이 있으면 뭐? 민법으로 보충 적용. 요건 시험 문제 나왔는 거잖아. 요거까지는. 그 시험 지문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 적용의 순서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법 적용의 순서는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 순으로 적용된다. OX, O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출제된 바가 있어서 그걸 재차 또 물어본다고 가정하면은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민법을 적용했는데도 흠결이 있으면 그 뒤에 또 뭐 있을게? 이건 출제된 바는 없지만 제가 미리 이야기해 줬잖아요. 민법을 적용했어요.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에서도 알겠어요.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했잖아. 여러분들 민법 1조가 뭐예요? 민법 1조에 뭐가 있노? 민법 1조 조문 제목이 이거 아이가? 법원 해가. 법원이라면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존재 근거를 말한다. 그래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성문법, 불문법 이리 공부하고 시작하는 게예요. 그렇지? 민법 책의 제일 앞대가리에 법원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나와가 그 공부할 때 뭐다? 성문법, 불문법 이 공부하는 부분이 나와. 그 관습법하고 조리는 뭐다? 불문법이다 하면서 나오잖아. 그런 걸 대충 넘어가노야 안 그러나. 그렇지. 봐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상법, 민법을 정했는데도 민법에 헌결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에도 헌결이 있으면 뭐? 조례가 아니고 조리에 의한다. 그 뒤에 관습법, 조리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어도 뭐다?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재차 출제한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뭐. 민법 1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민법 1조가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해봐. 없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그런 조문이 없다고 치면 민법 다음에 무슨 법 적용하겠노? 적용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 1조를 안전장치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린다는 거잖아. 어이? 이게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이래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특별법이면 또 일반법 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언제까지 동그라미 칠 끼고 언제까지? 알겠지? 그래서 민법 1조가 그 안전장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민법이면은 민법을 적는데도 흠결이 있으면 더 넓은 동그라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민법 1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민사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뭐 조리에 의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서 해결되는 거야. 그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 관습법으로 가는 거야. 그 관습법도 없으면 뭐 조리가 적용되는 거야. 그럼 조리까지 적용했는데 해결 안 날 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조리가 뭐기 때문에 뭐 책에 보면 뭐 사물의 본성이다, 사물의 이치다 이리 돼 있지만은 뭐다 양심이라고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양심. 그렇지. 우리 헌법에도 보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이 따라서 재판한다 돼 있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야. 그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뭐다?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편 타당하다고 믿는 가치. 그게 양심인 거야. 알겠지? 그게 조리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강의한다. 자, 그러면 자, 양갈로 1번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제목 줄 거잖아. 그리고 저 밑에 2번에 상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줄 거 쓰면 요약 강의는 됐다 안 됐다? 됐는데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봅시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말뜻은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말뜻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소리인데 지역농협이 중개업할 때도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나 안 받나? 받지. 누구라도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누구라도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지역농협이 농지에 중개업할 때도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농협의 농지 중개업에 관한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 맞나? 맞지? 그 법이 있어 없어요? 있지. 무슨 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이 아니고 농업협동조합법.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 조문에 이런 조문이 나오잖아요.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등록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누구라도 다 등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니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중개업을 행할 때는 등록한다는다?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 적용 배제 규정을. 그러니까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에 중개업할 때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무슨 법이 먼저 적용되는 바람에 농업협동조합법이 먼저 적용되는 바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다는다?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한다 안 한다? 하게 되는데 근데 보정 설정은 또 어느 법에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 왜? 농업협동조합법에 보정 설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 특별 규정이 없잖아 그거는. 그럼 일반 규정에 따라서 지역농협도 얼마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보정 설정을 해야 한다 아니다? 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닌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중개업에 관한 무슨 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그러니까 지역농협이 중개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법부터 적용? 농협동조합법.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뭐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상법, 민법 이런 순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산림조합은 지역산림조합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 또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 산림조합법 이렇게 되는 거. 그걸로 잔뜩 적어놓은 거죠. 알겠어요? 읽어볼까요? 이제 머릿속에 뭔가 구도가 설정됐으면 읽어주면 되는 거 아이가. 또 안 읽어준디.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으로서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어느 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 농협동조합법에 적혀져 있다. 그래서 법전이 옆에 없어도 법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필해 놨다 했잖아. 규정과 우리 농협동조합법 12조 1항에 보면 또 이런 조문도 있어. 조합과 중앙의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 9조 규정은 등록 규정인데 등록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규정이 또 어느 법에 있다? 농협동조합법에 있는 거야. 이런 규정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에 관한 규정에 대한 무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의 등록 규정은 누구라도 다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지역농협은 등록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특별 규정이 농협동조합법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자산 구조 개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특별히 두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의 중개 업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더라 안 두고 있더라? 안 두고 있더라. 그러면 이 자산관리공사도 뭐 구조 개선 기업 자산의 중개 업무를 행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 규정 일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몇 플러스 1로 기억하자. 3 플러스 1로 기억하자. 3은 왜? 등록도 안 해도 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등록 안 해도 된다라는 특별 규정이 없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3 플러스 1 이렇게 공부하자. 읽어주면 되나 안 되나? 그 읽어주면 되는데 이제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꺽쇠해가지고 법 이름 적어놓은 거. 안 외워도 되죠? 그 대신에 뭐 정도만 외워두자. 법인 이름만.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산관리공사 그런 명칭들만 좀 외워두자. 그랬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안 외워야 되잖아. 그 뭐 농협협동조합법 57조 1항 2호 과목에 보면은 지역농협은 경제사업으로서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조문된 내용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농협협동조합법의 조문을 소개해 놓은 거지.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몇 플러스 1, 3 플러스 1,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알겠어요? 됐죠? 잠시 쉬다 갑시다.